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낮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면서 내일은 체감온도 영하 21.1도의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남과 전북, 제주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지혁 당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당 원로 상임 고문들은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며 한동훈 비대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장시간 지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지역화폐와 연구개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여전히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더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춥다 했지만 오늘 더 추웠죠. 낮부터 북극 한파가 우리나라로 본격 유입되며 서울엔 올겨울 첫 한파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내일은 한파가 절정을 이루며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칠 거라고 하거든요. 특히 서울은 마치 시베리아 동토처럼 변하는 시베리아 한파가 닥칠 것으로 보이고 곳곳엔 많은 눈도 예보됐는데 이번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라 일반적인 눈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더 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첫 소식 이상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지붕 곳곳을 하얗게 바꿔놓았고 한간공원도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새하얀 눈을 깔으며 눈썰매를 즐기고 한강변 선착장의 고드름은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쌓인 눈이 한파로 빙판길이 될 수 있어 외출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내일 더 춥다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보일러 꽁꽁 싸매 해놨고요. 수돗물 조금 틀어놨고요. 쏟아지는 눈 때문에 시민들이 우산을 써보지만 우산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입니다. 충청과 호남 등 서해안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고 많게는 20cm까지 눈이 쌓이겠습니다. 눈의 한파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고 일부 지역은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영하 30도에 달하는 몽골발 고기압이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찬 공기가 들이닥친 겁니다. 21일과 22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의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칼바람까지 불어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고 한낮에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이번 북극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어젯밤 사이 쌓인 눈은 추운 날씨에 도심 곳곳을 얼음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출퇴근길 혼란도 극심한데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의 이용객이 많이 몰렸습니다. 광화문역 인근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현주 기자, 더 추워진다고요? 네, 퇴근길에도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칼바람에 시민들은 외투를 여민 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밤사이 내린 눈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약 1시간 전부터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설제가 뿌려져 있는데도 듬성듬성 보행로가 얼어있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속도를 내다 순간 발이 미끄러지는 시민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끄러질 뻔한 적 많았어요. 그래서 빙판 때문에 신발이 미끄러워가지고 조금 힘을 줘서 걷고 또 노인분들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추워지면 출퇴근길은 내일 더 어려워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2시쯤 호남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전해드렸듯이 내일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서해안 지역은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골목길이나
경사진 도로는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보 이용과 차량 운행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또 강변의 대교도 찬 강바람의 영향으로 살얼음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 시 서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퇴근길 현장에서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비상대책위원장에 한 장관을 영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 원로들마저 이순신 장군은 아껴 쓰면 안 된다며 한 장관 추대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하거든요. 이르면 이번 주말쯤 비대위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 상임고문단 오찬을 마친 후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산이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당 원로들과의 자리에서도 한동훈 대세론이 확인되자 더 이상의 의견 수렴 과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14명의 상임고문은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빗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일부 언론들은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과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표했지만 한 장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당내 비토론이 잦아든 점도 인선 마무리 수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비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제 제가 충분히 당 핵심 관계자는 MBN에 예산안 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번 주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정이 복잡합니다. 당 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실타래, 그러니까 이 신당 창당 문제가 아직 안 풀렸거든요. 이틀 만에 김부겸 전 총리를 다시 만난 이재명 대표는 당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까요? 또 비명계가 주장해온 실제 조치들은 실행을 할까요? 장명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시사회 이후 이틀 만의 대면입니다. 민주당이 져야 될 책임이 참 큽니다.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의 만남은 8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 전 총리는 당 분열은 총선 필패의 지름길이라며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얘기는 나왔거든요. 그쪽으로 물밑대화를 하시라.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처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김 전 총리의 말에 공감하면서 당 단합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로 함께 간다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에 이낙연 전 대표는 실망스럽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드디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 등 민주당의 증액을 주장한 예산이 대거 반영되면서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겁니다. 모처럼 양당의 양보와 타협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이미 예산안 통과의 법적 시한은 20일 가까이 지난 뒤죠.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막판 협상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논의를 계속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장 시간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양당이 극적 합의에 이른 겁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기존보다 4조 2천억 원 감액한 652조 7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항목에선 야당이 증액을 주장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늘었고 새만금 관련 예산도 3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요구액 7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3천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며 예산안 합의를 이뤘지만 이번에도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벗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내 각각의 사정은 보셨고 이번엔 여야가 맞붙고 있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제일 큰 이슈는 여야 간 이슈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여당은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장에 힘을 보탰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김건희 여사의 호의 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반박했는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가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권한 남용이라고 공격할 수 있고 수용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슈몰이가 가능하니 놓치기 싫을 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독소 조항으로 꼽은 건 특검의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입니다. 총선 기간과 맞물려 특검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4월 야당이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때부터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도 악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법적 악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받긴 사건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진작에 시작할 수 있었던 특검을 총선 국면까지 끌고 온 게 정부 여당이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문제 삼는 조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참여했던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땐 악법이 아니고 지금은 악법이니까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건 한 줌도 안 되는 김건희 여사 호의 무사들임을. 일각에서 총선 이후 특검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수사 등을 거론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고 정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예고한 상황이라 연말 정국은 더 차갑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새 인물 영입이 늘 이슈인데 이렇게 영입돼 국회의원이 된 초선 의원들의 존재감이 어째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소신있는 정치를 약속했지만 지도부 눈치 보랴, 공천에 신경 쓰랴 결국 기존 정치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국회의원 현황입니다.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초선 의원은 151명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는 초선 의원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후 지방선거 출마와 비례대표 승계 등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초선 의원은 15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각 당에서 정치를 혁신하겠다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입한 인재들인 만큼 성적도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초선 의원들의 출석률은 90%를 웃돌았고 대표 발의 법안은 전체의 53%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지금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에서 초선 의원들이 집단 비판 성명을 낸 걸 두고 초선 줄 세우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도부 색채가 더 강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근 신당 탈당을 두고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좁은 초선 의원의 경우 당내 갈등 상황에 휩쓸리기 쉽고 제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 입김이 세지는 선거철엔 목소리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공천권을 휘두를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공천 못 받을. 내 목소리 내고 그런 것도 좀 보기 쉽지 않고 내 목소리 죽이고. 각 당마다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하향식으로 밀실이나 개파 공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든 야든 일종의 주류의 뜻에 맞추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지나치게 뭐랄까요, 기존의 정치 질서에 좀 너무 부응하고 거기다가 맞추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당원은 물론 일반 유권자까지 참여하는 완전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한나땡 무슨 말이죠? 예, 한동훈 장관 나오면 땡큐다. 이 한동훈 비대위를 환영한다는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상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이 되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프레임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심판 프레임이라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또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권이 원하는 정권 심판론에 유리할 거란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변화가 두려운 건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게 되면 70년대생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교체, 인적 쇄신부터 많은 변화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확실히 대비되는 구도가 누구 말이 맞는가는 국민이 결정을 하겠죠. 어쨌든 누가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말은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나온 말이었죠.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군사정권 하가 아닌 이상 정치의 공간에 잘 적응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윤나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권에선 이 한동훈 장관 역시 윤 대통령처럼 야권이 때릴수록 몸집이 커질 거란 기대감도 있는데요. 다만 과거 윤석열 총장은 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의 정부 여당과 맞서는 이미지로 중도 확장을 꾀했다면 한 장관은 어떻게 중도층을 잡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당정관계 재정립,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얼마큼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또 불인 정당 논란.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입니다. 이 오늘 SNS에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 이 불임 정당이 창피하지도 않나 보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이 당내 인재가 없다는 비판의 의미로 이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과 비난을 위해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이를 비유로 들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성을 향한 언어 폭력이자 비하입니다. 예, 불임 가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비난 목적으로 쓸 말은 아니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하지만 정치권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표현을 사용했고요. 2021년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같은 표현으로 논란이 돼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백지 위임, 이건 누가 왜 한 말입니까? 예, 퇴임을 앞둔 박민식 보훈부 장관, 지역구 어디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 당에 백지 위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당초 박 장관은 김은혜 전 홍보수석과 이 경기 분당 을 출마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했죠. 네. 지난번 제가 우리 당 지도부 다 오케이를 받아서 부산에서 분당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여기서 출마를 했습니다. 예, 출마를 했다가 이제 안철수 지금 의원이 온 때 제가 이제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당내에선 장관과 수석급 인사들이 야권세가 강한 험지에서 뛰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장관이나 수석을 하신 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아래로 또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결국 박 장관은 희생 역할이 있을 때 마다할 생각이 없다며 분당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건데요. 네. 여권 내 교통 정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과 함께 이 분당을 고집하고 있는 김 전 수석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장관이나 수석들은 또 어떤 결심을 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복궁 담장을 낙서로 훼손한 모방 범행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황당한 글을 올렸습니다. 안 죄송하다 이거죠. 또 어젯밤 붙잡힌 첫 번째 낙서 피의자들도 낙서를 하면 돈을 준다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피의자들은 다 미성년자죠. 이게 가능할까요? 손성민 기자의 보도 보시고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 죄송하지 않다. 예술을 한 것뿐. 낙서 훼손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던 경복궁 담벼락에 2차로 낙서를 한 20대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오늘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며 자신은 숭례문에 불을 질렀던 사람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범행 직후에도 인증사진까지 찍어 해당 블로그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복궁 낙서 뉴스를 본 뒤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해 보였다며 경찰에게 이미 발각된 것 같아 자진 출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첫 번째 낙서를 했던 10대 피의자 2명도 어제 저녁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각각 5만 원씩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따라 벌어진 철없는 행동에 애꿎은 문화재만 몸살을 앓으면서 이들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수십 미터 길이의 낙서라니요. 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경찰 출입하는 전민석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범행을 저지른 지 사나흘 만에 피해자가 전부 다 붙잡힌 겁니다. 이 정도면 빠른 건가요? 네, 꽤 빠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낙서가 확인되자마자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서 서울 광화문 주변의 CCTV 수백 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신원이 특정되자마자 체포 영장을 받기까지 만 하루 정도 걸렸다는데 보통은 이틀에서 사흘이 걸립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특히 서둘렀다는 의미겠죠. 네. 어제 오전 서울경찰기자단의 체포가 목전인 상황인 게 알려졌고요. 경찰은 10대 남녀 피의자 2명이 달아날 경우를 대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녁 7시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집행했습니다. 낙서 내용을 보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름과 주소가 나오잖아요. 네. 이들과는 연관이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일단 지금 조사 시작 단계라서 저희가 섣부르게 배우가 있다 없다 여부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면 돈을 준다라는 지인의 제안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피의자 임모군의 주장입니다. 실제 모르는 사람에게서 5만 원씩 2번 모두 10만 원을 받았다는 게 조금 전 알려졌습니다. 네. 불법 공유 사이트 쪽에서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처음 제안했다는 지인을 불러 조사하면 연관이 있는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낙서를 지우는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장비 한 대당 하루에 150만 원 이상씩 돈이 든다고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원래는 이 피의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네. 어떡하죠? 예상 복구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복구를 한 뒤에 비용은 훼손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게 청구합니다. 네. 법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청구라고 얘기를 네네. 합니다. 2차 낙서 사건의 피의자는 20대 성인이라서 당연히 자신이 부담을 해야 될 테고요. 미성년자들이지만 1차 낙서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안의 피의자들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의 청소년이므로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인 피의자가 거액의 돈을 바로 내기는 어려울 터라 부모님이 피의자 이름으로 대신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러니까 5만 원씩 벌려다가 지금 수억 원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피해자들이 별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인지 처벌을 강하게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네, 지난 2008년 서울 숭례문 방화 사건이나 또 2014년 합천 해인사 낙서 사건 당시에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었죠. 네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란 예비음모죄와 비슷한 형량입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소재판으로 처리할 건이긴 하지만은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일반 재판으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복궁 담장이 원형 그대로가 아닌 복원문화재라서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민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납치를 당했다네요. 아이는 아파트 옥상에 1시간가량 테이프로 묶여 있다가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패딩 점퍼를 입은 학생이 다급히 어디론가 달려가더니 이어 순찰차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양을 납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데 경찰차 많이 오고 일단 형사들 엄청나게.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B양을 흉기로 협박한 뒤 옥상으로 끌고 가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빼앗아 B양의 어머니에게 2억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뒤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약 200m 떨어진 이 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도 협박 문자를 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CCTV를 통해 추적한 경찰은 약 7시간 만에 아파트 옆동에 살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갈아입으며 자택으로 도주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A씨에게 특가법상 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죄송하다면서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가해자는 도주 혐의 또한 부인했는데 이를 본 피해자 유족들은 더 큰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터널백을 긁으며 지나가는 한 차량. 잠시 뒤 인도로 돌진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는 다시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 측은 신 씨가 피해자 구호는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다가 이탈해 약물 투여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 씨는 신고하려 휴대전화를 찾은 거고 병원에 간 것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거였다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에게 막 구호 조치를 도와달라고. 위험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만 인정한다면서 신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가 구형보다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아무 감정도 안 들고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안 느껴져요.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신 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넉넉지 않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은 잘 사는 동네 아이보다 욕을 더 많이 잘할까요? 욕을 하고 안 하고는 적어도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닐 텐데 인천시 의회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열린 한 보고회. 단상에 오른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사말 도중 아는 사람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는 청라에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를 왔는데 두 가지 면에서 다시 청라나 아니면 송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의장이 말한 청라와 송도는 인천의 대표적 신도시, 미추홀구는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이어서 문제의 발언이 나옵니다. 첫째는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청라에서는 그걸 못 봤대요. 아이가 구도심에 살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한다는 근거 없는 편견입니다. 곧바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 의장으로서는 정말 심각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이야기가 있고 안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허 의장은 구도심 발전을 피력하다 나온 비유였다며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비유를 하다 저쪽에서 들은 거를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원래 비위 행위로 면직이 되는 공무원은 취업 제한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은 공공기관, 부패 행위 관련 기관이나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위 행위로 면직되고도 업무 관련 기업에 취직해 고액의 급여를 받아온 공직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7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가 하면 부사장이나 상무 같은 임원직도 꿰차는 등 하나같이 반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고양사업본부입니다. 이곳의 3급 직원이었던 A씨는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1월 해임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올해 상반기 납품업체에 취업해 756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비위 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씨는 향응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되고 나서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급 643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뇌물수수로 퇴직한 뒤에 소속 부서에 특허 사용 협약서를 제출한 하도급 업체에 취업한 5급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부사장으로 취업해 월급 592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자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적발됐습니다.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는 2명, 부패 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12명을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일용직과 기간제 업무인데다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 주의 조치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는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두려운 점이죠. 그래서 땅 꺼짐 탐사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면 그 아래 땅 꺼짐이 발생할 공간이 있나를 살필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떤 원리일까요? 이서영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편의점이 갑자기 땅으로 쑥 꺼집니다. 가게터에 싱크홀이 생겨 지하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도 균열이 생기더니 곧 집안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땅 꺼짐 현상은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것만 무려 22건. 언제 어디가 꺼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가장 공포스럽습니다. 일명 땅 꺼짐 탐사대 차량에 직접 타봤습니다. 멀티 GPR이라는 레이더 탐사기입니다. 가면서 실시간으로 스캔을 하는 장비입니다. 차량이 땅속으로 전파를 쏘고 돌아오는 파형을 분석하는 건데 빗살 무늬가 핵심입니다. 모니터에 빗살 무늬가 뜬 곳을 파헤친 뒤 정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 앞으로 싱크홀이 될 수 있는 땅속 구멍이 나타납니다. 흙으로 구멍을 메우면 조치 완료입니다. 이런 탐지 차량은 도로와 보행로 속 빈 구멍을 찾아 서울과 부산을 7번 오가는 거리인 2,700km를 1년에 달립니다. 2014년 도입된 이 장비로 지금까지 6,300개 땅속 구멍을 메웠고 내년부턴 2대 더 늘어난 총 6대 탐지 차량이 서울을 누빕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빨간색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시설물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망자는 끊이질 않습니다. 정작 차를 막아줄 안전 펜스와 보행로, 신호등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록달록 예쁜 색만 칠할 뿐인 거죠. 이하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에서 6살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스쿨존임을 알리는 빨간색 미끄럼 방지 포장과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하는 옐로우 카펫 등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도로폭이 좁고 주변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호등과 보행로 펜스 설치는 무산됐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인도로 건너야 되는데 빨리 건너려고 여기 건널 수가 있어. 2년 전 7살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서울 관악구의 스쿨존도 도로 포장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신호등은 없고 보행로 확보도 미흡합니다. 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이렇게 인도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해 차도와 구분은 해뒀지만 안전 펜스나 연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스쿨존에 매년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매년 500여 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끊이지 않습니다. 심리적 효과에 기댄 알록달록한 표시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로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걸고 경찰관이 나와서 보호 활동을 하거든요. 차량이 서행할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 도로폭을 줄이고. 전국에 보행로가 없는 스쿨존은 3,800여 개에 달합니다. 일방통행을 도입해 보행로를 확보하거나 안전펜스와 신호등 같은 안전한 통학길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포터 트럭처럼 운전석 앞에 보닛이 없는 소형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사망률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유럽에선 내년부터 이런 차들이 운행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우린 지금 돌아다니는 화물차 10대 중 6대가 이런 화물차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안전 기준을 강화하거나 다른 차로 바꾸라고도 못하죠. 생계형 차량이 대부분이니까요.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는 1톤 화물차와 충돌하자 트럭은 운전석 문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유리창까지 깨집니다. 보닛이 완충 역할을 한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2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충돌한 또 다른 1톤 트럭은 파편이 크게 튈 정도로 충격을 받거나 작은 접촉사고에도 차체 하단부가 쩍하고 갈라질 정도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 엔진룸이 운전석 앞이 아니라 밑에 있는 캡 오버형 화물차들입니다. 사고가 나면 승용차보다 중상을 입을 확률이 3배가량 높고 사망자 수도 5배 많습니다. 정차한 트럭에 시속 30km로 달리는 물체를 충돌시키는 실험에서도 굉음과 함께 탑승자 하체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비교적 저속으로 다가온 실험 차량에 부딪힌 건데도 운전석 내부가 눈에 띌 정도로 변형됐습니다. 엔진룸이 운전석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 충격을 앞에서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지금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10대 중 6대가 캡 오버형으로 대부분 생계형 차량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소형 화물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당장 적용하지 않고 5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지만 기존 차량은 최대 27년까지 이 적용이 유예된 만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험성은 있지. 내가 조심해야지 뭐. 유럽에선 내년부터 현재 판매 중인 트럭에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선 오늘도 목숨을 건 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음식을 배달하고 대리운전하는 이동 노동자들. 요즘 숫자가 부쩍 늘어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칼바람을 뚫고 달리는 이들을 노하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년차 배달라이더 박우진 씨.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한독으로 완전 무장해보지만 아무리 껴입어도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강추위 속에 배달을 마친 박 씨가 다음 콜을 기다리며 향한 곳은 공용 쉼터.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라이더와 동행해 음식점에 들러 고객에 배달하고 약 15분 동안 4km 정도를 달려왔는데요. 얼굴과 손발이 감각이 없을 만큼 시렵습니다. 오늘같이 날씨 춥고 피곤할 때 이럴 때 좀 몸놀이로도 들어오고요. 일을 하다 잠깐씩 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언제나 쉼터의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의 공공쉼터가 13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돌아다니니까 쉬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옛날에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왔어요. 장소이면 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큰 건 대리운전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도 춥고 눈도 오고 하니까 쉼터는 저기 교보타워 있는 데 가야 되는데 폴 잘 떨어지는 데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서울시가 이동성을 갖춘 캠핑카 쉼터도 운영 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1, 2월 혹한기엔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 없어지면 왜 어떻게 그냥 바깥에서 또 서성거리고 떨고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죠.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휴게 공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동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이런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자체도 부지와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대비 효율성 문제를 저희도 좀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접근성 부분을 해결하려면 정말 금싸라기 땅에 쉼터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 재정 지원이나 사용자 부담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예산을 늘리고 쉼터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올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9년째 서울 용산과 한복판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저택이 비싼 집 1위를 차지했거든요. 공시가격으로만도 285억 원입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1제곱미터당 값이 1억 7천만 원. 한 평이 아닙니다. 1제곱미터입니다. 제일 비싼 땅임을 입증했죠. 올해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남동 일대 고급 주택가. 전통 부촌인 만큼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집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연면적 2,861제곱미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 평당 2억, 3억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래도 매수하시려고 하시니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가장 비싼 주택은 이 회장의 자택으로 9년째 1위를 기록했고 상위 10곳 중 7곳이 용산구, 2곳이 삼성동, 1곳이 방배동에 있었습니다.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제곱미터당 1억 7,540만 원으로 21년째 제일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변동폭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던 영향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공급 규제를 풀어 집값을 낮추고 거래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폭이 낮게 책정되면서 내년 3월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집값은 그렇다 치고 그럼 직장인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지난해 연말 정산을 기준으로 억대 연봉자는 131만 명이었습니다. 평균 연봉은 4,200만 원이었고 4050 중장년층의 월급은 2030 청년의 1.5배였죠.
북한도 살펴봤는데요. 북한의 무역량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은 더 늘었죠. 통계를 본 2022년 이승훈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5천 이상은 받아야지 그래도 먹고 사는데 살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희망 넘보는 연봉은 인력 받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월급쟁이는 2,053만 명으로 이 가운데 33.6%인 690만 명은 소득이 낮거나 공제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은 면세자였습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이었고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 7천 명으로 5년 전보다 64.2%인 51만 5천 명이 늘었습니다. 연령별 소득 격차도 컸습니다. 베이비 부머인 중장년층은 2,020만 명으로 평균 소득은 4천만 원에 달했지만 저출산 여파로 청년층은 1,492만 명으로 평균 소득은 2,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중장년층을 가구주로 둔 가정에서도 2, 3인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4인 가구는 옛말이 됐습니다.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43만 원으로 남북한 격차는 30배로 벌어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무역 총액은 122.4%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또 코로나로 남한의 기대 수명은 줄었는데 북한은 오히려 더 늘어 남북한의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발표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북한의 그 대외적인 선전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고. 북한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였지만 통계청이 자체 추계한 합계 출산율은 1.61명으로 북한 역시 급격한 저출산 추세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지역의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지역의사 선별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세금으로 공부를 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킨다는 건데 지금 이미 정부 여당은 각 의대 증원 가능 인원을 조사하는 등 의대 증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의사수 증원엔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만큼 누가 주도하느냐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듯합니다. 문제는 아직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몇 명을 더 뽑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선 지역의사제부터 만들기로 한 거죠. 전남주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이슈와 함께 논란의 여지가 많아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지역의사제법. 이 법안은 의과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사가 된 후 10년간 지역의료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역의사제는 장기 복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졸속 추진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것을 강행 처리한 소위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당연히 무효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지역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인력 공백을 문제를 극복하고 의료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저는 큰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사제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 등에서 통과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025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몸이 허해서 한약 한 채 지어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드시는 경우 많았죠. 내년 1월부터는 디스크와 비염, 소화불량에도 한약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지만요. 자세한 내용 신용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허리가 아파 한의원을 다니기 시작한 50대 직장인은 한약까지 먹고 싶었지만 비용 문제로 생각을 접었습니다. 침 치료하고 친환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약을 복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좀 부담스러운 면. 내년부터는 황 씨 같은 요통 환자들이 한약을 지을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한의사가 짓는 한약인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65세 이상 뇌혈관 질환 후유증 환자에 대한 첩약을 건보에 포함했습니다. 내년 2단계 시범 사업은 적용 범위와 처방 일수, 적용 기관 등이 모두 확대됩니다.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뇌졸중은 처방 대상이 전 연령으로 넓어집니다. 처방 일수도 기존 1개 질환 10일에서 2개 질환의 10일씩 2회로 늘어납니다. 또 처방 기간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진료과가 있는 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본인 부담률 또한 줄어드는데 기존 50%에서 한의원 처방 30%, 한방병원 40%로 경감됩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확대로 혜택을 받는 환자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처방받은 환자는 하루 46명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의사들은 건보 재정 낭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합니다. 첩약급여 확대로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 가운데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한동안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잠든 국립서울현충원은 그러나 유족들이나 가는 곳으로 여겨지는 만큼 평소엔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뜸하고 그래서 썰렁합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관리 주체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바뀌며 새로 단장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역과 한강길을 연결하고 공원처럼 만들어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추모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권영범 기자가 그려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묘지인 서울현충원입니다. 현충일이 아닌 평일엔 보시는 것처럼 방문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던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서울현충원을 일상에서 즐겨 찾는 세계 최고 추모 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국가보훈부의 구상입니다. 국민들이 정말 호국의 성지지만 많이 오셔야 그 성지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가족들하고 대규모 수경시설과 상징물이 조성되고 국민 문화치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인프라 개선도 추진됩니다. 서울현충원에 들어가려면 이 대로를 여러 차례 건너야 합니다. 대로를 지하화하거나 지하철역 출구를 현충원과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현재 전국 12개 국립묘지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현충원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지만 70년 만에 보훈부로 이관됩니다. 서울현충원 재창조 작업엔 예산 약 3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그제밤 강진이 덮친 중국 간수성은 지진 피해와만 사투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고산지대라 힘든데 살을 에인 듯한 영하 15도의 강추위와 끝없는 여진과도 싸워야 합니다. 학자들은 앞으로도 중국 서부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아직도 지진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我什么都没看，跑到那边去，我看到我女儿有生意了。 피해 지역은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인데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00여 차례의 여진까지 이어지며 구조 작업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0명이 넘게 사망했고 다친 사람만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에서 발생한 12차례의 규모 5.0 이상 지진 가운데 8차례가 스촨과 신장, 간수 등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도 2008년 8만 7천 명이 사망한 스촨 대지진을 포함한 강진들 모두 서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각판 충돌이 그 이유입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할 때마다
티베트 고원지대 지각을 수천 분지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这个区域受到整个印度板块和欧亚板块这种长期的这个挤压作用下的话，区域的这个构造活动非常的强烈。 중국 지질학자들은 세계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스촨 등 서부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미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인데 그렇다고 당장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상고하면 연방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시간을 끌 수 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2년 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해 일어났던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대통령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he court did a careful and thorough review of the trial court's proceedings, and we're very pleased with the outcome. We think it's the correct outcome, and we're grateful to the members of the college.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인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겁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대법원은 내년 1월 4일까지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crazy what's going on. They're ruining our country.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하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콜로라도주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집니다. 다만 미 언론은 이번 판결이 다른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가 후원하는 제9회 올해의 정책상에 기획재정부의 출산장려 3종 세트 등 6건이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의 세금 포인트 제도, 보건복지부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판 제도 등도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금 뒤 9시를 기해서 서울에도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5도, 대관령과 철원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가세하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서요.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30도 선을 밑돌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에 따라서는 강한 눈구름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서부 지역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눈이 장시간 이어지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70cm 이상, 전북 서부 지역에 50cm 이상, 그 밖에 서해안에 따라서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전국적으로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6도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3도, 창원 0도에 그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심한 한파는 없겠고요. 별다른 눈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